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생명권이 판례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에 신설해야 한다 하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이야기하는 판례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들은 생명권이 판례상 인정된다고 하는 예로 헌법재판소 구헌바 1 결정 등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정 말고 또 많이 있다는 것인데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헌바 1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 우선 이것은 결정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결정이라고 해서 자료실에 넣어놨는데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이러한 자료 가운데 결정도 있고 결정이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결정이 아닌 것들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법률 전문가들도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그 심판 형식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확실히 알아두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구헌바 1이라고 하는 사건은 형법 제25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했던, 그래서 그것을 심판해달라고 청구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은 이것이 위헌이다 하고 주장을 한 그 청구인은 당연히 사형을 폐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겠죠. 즉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형제도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 사형에 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대다수는 평생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형제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생명권을 침해받는 사람은 우리 일반 국민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살해한 자만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법적으로 침해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살해한 자만 사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적 논쟁을 한다든지 요즘에는 그런 일이 아주 흔하죠. 법적인 어떤 자신의 주장, 나는 이 제도가 옳다, 나는 이 형벌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개념입니다.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대 누구의 그 사이에서 그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생명권과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사형은 사람을 살해한 자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것인가? 그것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편을 보호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른 편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로 인해서 사망한 자, 그렇게 되겠죠. 이 사람을 살해한 자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살아 있었을 그 사람의 생명권,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자, 덮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굳이 이 사형제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죽은 사람은 죽었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참 묘한데 이 살아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가 없었더라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라는 것이 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미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갑자기 그런 논리로 나오는데 그것 또한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떻든 사람을 살해한 자의 생명권하고 살해된 자의 생명권, 그리고 이 사람을 살해한 자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형제도가 있으면 사람을 살해하면 다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형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형 선고라고 하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데 대해서 유죄이고 이 사람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한다고 하는 판단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목숨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인 것은 가볍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은 무겁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형을 시키기에. 그러나 우리 사법제도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 가운데 이 사람이 비록 사람을 살해했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이러면 사형이라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언제 부과하느냐? 사람을 이미 살해했는데 이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사람을 살해할 것이다. 이 또 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은 만일 1부터 100까지로 잡았을 때 50이었을 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80, 90이었을 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는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의 생명권의 맞은편에 놓이는 사람은 그가 아니었으면 살아있을 살해된 자, 그리고 그가 그냥 나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 다시 살해될 가능성이 있는 자, 살해되는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권, 이것을 두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보고 사형수의 감정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좀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떨어져서 이런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어떻든 이 개념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해하지 않은 자의 생명권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해하지 않은 사람의 생명권은 당연히 불가침입니다. 그들에게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낙태죄를 생각해 봅시다. 낙태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사람이 덜 된 자의 생명권입니다. 아주 조금만 있으면 사람이 될 그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낙태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덜 된 자의 생명권의 맞은편에 놓여 있는 것은 그를 잉태하고 있는 여성의 생명권이죠. 그런데 이것은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현재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 여성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위험하다든지 그의 신체의 안전을 해한다든지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비교나 망설임이 없이 당연히 태아 쪽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낙태죄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측에서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허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은 일종의 자유권이죠. 자유가 제한받는 것, 이것을 두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교에서는 낙태죄를 없애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보호를 하는 입장은 생명권을 더 가볍게 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덜 된 자의 생명권을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생명 신체가 아닌 다른 지장을 받는다는 것을 이유로 아직 사람이 덜 된 생명권을 배제하겠다, 낙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이 생명권 존중이 아주 희박해지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헌법재판소 부분을 직접 다뤄보기로 하죠. 국회 개헌특위는 생명권은 판례상 인정되므로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들이 뜻밖에도 근래에는 아주 관심이 많고 또 자주 그 결정문의 내용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결정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그 신문이나 소설을 읽듯이 읽고 요약한 것은 그 결정서의 본 그 체제와 내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면
다시 그것을 들고 법원을 찾아갔을 때 대부분 배척당하죠. 왜냐하면 아예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자료를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이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다른 강의에서도 다루었고 헌법 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인의 재판관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입니다. 9인의 재판관이 없을 때는, 혹시 8인만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9인의 재판소가 이때 심판에 7명이 참가했다. 이것은 가능하죠. 9인의 재판관이 있는데 7인이 참가를 했고 그 중에 6인이 찬성을 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일단 9인의 재판관이 법적으로 자격이 있고 인정이 된 9인의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구헌바 1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자료이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뜻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9인이 있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위헌소원 사건입니다. 나의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위헌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시행이 된다면 이 위헌소원은 다 효력을 잃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편법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스스로 확장시킨 그러한 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을 제정을 했고 이 법률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 위헌소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헌소원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효력이 있는데 결정 아닌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이런 헌법소원의 경우에 위헌소원은 헌법소원 속에 들어가니까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재판관이 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명이 있겠죠. 그러면 6명은 찬성을 했고 나머지 3명은 각자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4가지의 의미로 결정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3명의 의견은 없는 것입니다. 6명이 찬성을 했을 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이 다 찬성한 것으로 되면서 그 순간에 재판관이 사라집니다.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자료실에 남겨놓은 그들은 그것을 판례라고도 하고 어떻든 그런데 그 자료를 읽을 때 결론이 무엇인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정인가? 제목에 결정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자신도 제목에 붙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주문에서 결정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들어간 사건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심판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원의 경우라면 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법에서 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심판하지 않은 것이 지금 쓰고 있는 각하라는 말의 뜻이다. 그러면은 심판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효력이 없겠죠. 그 다음으로 심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인용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법원의 경우에, 사법권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인용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이 경우에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용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비로소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때 그 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개헌특위가 소개한 구헌바 1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물론 위반된다고 청구인은 주장을 한 것이죠. 이 사건은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심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결정이 나오지 못했고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건입니다. 비록 그것이 헌법재판소 자료실에 있더라도 이것은 판례가 아닌 것입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 속에서 설령 그것이 결정문이라고 하더라도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별개 의견 이런 식의 무슨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를 인용하는 학자들은 자기 구미에 맞는 어떤 개인의 의견을 따서 어떤 사건에서 어느 재판관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단순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도 없고 헌법재판소의 의사가 될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처음에 구인의 재판관이 있어야 구성되는, 그래서 구인의 재판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관 구인이 모인 다음에는 법으로 정한, 헌법과 법률로 정한 그 정족수를 채워서 결정이 나오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결정이 나왔을 때는 이제 재판관은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것은 단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구인의 재판관이 각자 이런저런 의견을 낸 것은 그것은
이것이 국가기관의 법적인 그 업무 처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술단체의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의견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말하는 기관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헌재 고 헌바 1 사건에서 생명권을 기본권이라고 했다고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 헌바 1 사건에서 판단 부분, 거기에서 나 양가로 3번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헌법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헌법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그러한 기관입니다. 헌법의 아래에 있는 헌법에 복종하는 기관인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겠죠.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이것은 법 시스템상의 한계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없는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국회 특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 부분을 맞아 보겠습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의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여기에서 생명권은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다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은 자연법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권은 대한민국의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이 여기에서도 아니라고 헌법재판소 스스로 밝힌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문장 해석의 그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이것을 보고 국회 특위는 이게 기본권이라고 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 이것이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이것은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의 약자인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생명권은 방금 이야기한 그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것 그랬습니다. 법은 법으로 제정된 이후에 법으로 됩니다. 법으로 제정된 것 이전에 있는 것은 법이 아니죠. 여기에서 생명권은 기본권의 전제라고 했습니다. 전제는 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다 하는 것이 명백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을 쓸 때, 물론 이것은 결정에 실패한 기록이긴 하지만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묘사를 하는 데는 적절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헌특위에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잘못 쓴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이야기는 기본권의 그 위에 그 이전 단계에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 전제조건이라는 이야기와 동의어입니다. 기본권이 규정되게 만든 그 전제가 되는 조건이다. 이런 뜻이고 왜냐하면 사람이 생명권이 있은 후에 살아 있어야 자유권도 있는 것이죠. 가령 신체의 자유 이런 것도 살아 있어야 그 다음에 누릴 수 있죠.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신체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을 권리가 있다는 것, 생명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국회 개헌특위는 생명권은 판례가 인정한 기본권의 전제이다. 이 전제이다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 판례가 인정했으니까 바로 기본권이다.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권의 전제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헌재 구호헌 바 1은 판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판례가 아니다. 결정도 아니다. 법적인 효력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권은 기본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기본권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기본권이라고 쓰는 말은 두 가지의 말을 축약해서 쓰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기본적 인권의 줄임말로서 기본권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 헌법상의 권리를 줄여서 기본권이라고 쓴다. 그런데 생명권은 기본적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 것은 이미 분명하죠.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줄임말인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기본적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생명권은 헌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